이번 시간에는 정신보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요, 정신건강의 개념과 정신보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신보건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인식합니다. 정신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건강이란 신체 건강에 대응되는 용어로 정신 상태의 건강성을 의미한다 라는 건데요. 정신 건강을 이제 도모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나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등하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환경적인 스트레스와 내적인 압력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좋은 정서를 말합니다. 이런 정신건강은 이제 적극적인 면과 또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요. 빈 공간에다가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는 현재의 정신 기능을 보다 개선해서 정신의 능률 증진을 위한 의학적인 위생 활동을 말하고요. 소극적으로는 각종 정신 결함자 및 이상에 대한 예방과 보호 및 교정이 주된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은 다른 말로 정신 보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정신 위생의 말을 다시 새로이 대신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가능한 상태로 복귀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인 면과 실천의 방법을 연구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 정신위생이 이제는 정신보건이라고 다시 말을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정신건강운동은 프랑스의 피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보건은 각 개인의 정신상태뿐 아니고 국가 전체의 정신적과 사회적 안녕을 추구하고요.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에 대한 정의에서도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의 3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이라도 정신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가족과 본인에게 피해가 있지만 이게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정신보건의 목적입니다. 페이지는 229페이지고요. 마가렛은 정신보건이란 인간이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질적으로 양호한 마음의 상태를 이제 정신보건이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윌리스 월린이라는 사람은 정신보건 사업이란 건 개인과 사회의 정신적 건강의 유지와 증진, 그리고 정신병 및 정신적 결함과 이에 부수되는 정신적, 교육적, 사회적 부적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실시되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봉사를 말했습니다. 정신건강과 정신보건에 대한 관련된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빈 공간에 필기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이제 망각이나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이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나 교육, 그 다음에 주거, 근로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이런 정신건강을 좀 높여주는, 증진시켜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요,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단체다라는 센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 증진시설로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이 있다 등이 있고요.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어떠한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을 정신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가지고 별개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빈 공간에다가 필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요, 지역별로, 그 다음에 구별로, 시별로도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매우 큰 편인데요. 정신질환은 이제 사람의 감정, 행동, 사고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병적인 정신 상태예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정신 기능에 장애가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넓은 뜻과 좁은 뜻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정신보건법에서 나오는 정신병자는 이제 지적장애인과 정신병 질자를 아예 정신장애자로 표현을 해버리고 비정신병성 정신장애에는 또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에서 보면은 정신병과 그 다음에 신경병 및 그 밖에 어떠한 장애, 인격장애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다시 정신병에서는 기질정신병과 그 다음에 그 밖 다른 정신병으로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매우 큰 편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민간 의료보험 상품의 가입을 제한한다라고 들 수 있는데요. 현재 이제 민간 의료보험의 상품을 가입을 하고 싶은데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다 하면은 무조건 보험 상품이 거부가 되고 급여 대상 질병에 정신질환이 나와 있으면 완전히 제외가 된 거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 보험 가입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신과가 있어도 정신과의 증상이 나타나기만 해도 진료를 보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이나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상품 가입 제한 이런 것들을 들면서 누가 그러면은 내가 있을 것 같아도 누가 병원을 미리 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사회적으로 악화시키고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데 빨리 치료를 해서 더 악화시켜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크게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신보건의 역사에서 외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래전의 정신질환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것이고 정신질환자에게는 악령이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조정해서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정신병은 악마나 귀신의 장난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혹한 대우를 했는데요. 어떤 게 있었냐면 악령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환자를 때리거나 불에 태우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고 무당이라든지 어떤 기도사가 이 환자를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 오면서 이런 정신장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새로운 변화가 생긴 거죠. 그것은 이제 로마 시대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적인 모형인데 이거는 인간의 기질이 체액에 따라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자연과학적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주의적 관념이 나타나면서 일반 질환뿐 아니고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관찰이나 실험적 탐구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기로 넘어가면은 중세기에서는 계몽주의라는 사조가 쇠퇴를 하게 되고요. 고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신이 다시 꽃을 피우는 시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기 때의 치료라는 거는 쇠고랑 및 쇠사슬 채우기라든지 투구옷 입히기, 특수의자에 앉히기, 그리고 독방에 가두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감금이라든지 아니면 억류가 어떠한 치료의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약간 정신장애자를 악마신앙에 의한 배교자라고 해가지고요. 종교재판에 의한 화형에 좀 처하기도 했다.
엄청난 이제 15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옆에 보면은 좀 글씨를 적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점차 이제 과학적이나 인문주의적 사조와 우리의 인간 육체에 대한 존중에 대한 사상이 철학자와 의사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과 또 정신기능도 자연적인 법칙에 따른다라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용소의 치료적 기능에 가장 큰 이제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의사인 피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최초의 인류애적인 접근을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이 피넬이 1793년에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의의 반대를 이제 무릅쓰고 병자들을 쇠사슬로부터 아예 풀어줍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산책도 하고 편안하고 위생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개방 치료를 시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8세기 후반 같은 경우는 계몽사상이라든지 어떠한 휴머니즘의 영향이 미신적인 이해에서 벗어나면서 과학적으로 연구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이제 밑에 밑줄 친 부분을 보면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으로 인해서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이 됐고요. 시행은 1996년 12월 31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정 날짜와 시행 날짜가 다르니까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2년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과 사회적인 비용 절감, 그리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의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알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질환 사례를 본다면은 우리가 국내의 유명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정신질환 경험을 밝히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그 공황장애를 유명하게 이제 만들어준 이경규, 옆에 가수 김장훈, 이 아예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어요. 공황장애가 이제 걸려서 어려운 시기에 우울증도 앓았고 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고백을 했었는데, 이제 이경규와 이 김장훈은 이제 약간의 차이가 뭐냐면, 이경규와 김장훈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 정신질환을 유머로 승화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좀 많이 그래도 편안해졌다. 그래서 요즘은 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하지만 이제 일부의 극소수의 경우에는 우울증 극복에 대한 자기만의 경험만 좀 지나치게 강조가 되어서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걸 보면요, 유명인들의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경험과 그 다음에 고백은 사회의 인식을 좀 바꾸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유명 스포츠 스타의 인터뷰를 이제 홍보 영상, 홍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광고로 또 내보내기도 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또 사례들이 있습니다.